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서요. 여행도 외식도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문제는요. 돈인데요. 최소 비용으로 주말을 즐기기. 이번 주말 역시 많은 분들이 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요책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고민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 반도체 수도권 지방대 골고루 증원하겠다. 자, 그동안요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 인재 너무 부족하다. 대학 정원 너무 적다. 이런 지적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자, 어제 교육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면서 뭔가 정부의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첨단 인재 육성 5개 부처가 한 팀이 되라. 교육부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아니다. 다른 부서 다 도와서 만들어내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시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여기 사진과 함께 있는데요. 22분 사이에 7명이 방화에 당했답니다. 여기 7명 중에는요, 이 용의자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대구의 5층 변호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50여 명이 다쳤고요. 용의자도 숨졌다. 소송의 지자 상대 변호사 쪽에 보복을 한 걸로 보인다. 일단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놀라서 지금 대피하고 있는 거죠. 난간 쪽에서요. 이 모습 자체도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8년간 9번째 세월호 또 맹탕 결론이다. 자, 여기 보면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3년 6개월간 뭔가 조사를 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침몰 원인 뭔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단정을 못 짓고 외력설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뭐 똑부러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래서 벌써 8년간 9번째나 들어가 봤는데 맹탕이다. 이렇게 지적한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을 사회적 흐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경매로 내 집을 찾는다. MZ세대의 생존법.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뭔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일반 매매 여력이 없는 2030 세대가요. 경매 입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보면 한 10% 정도 늘고 있다. 이게 뭔가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더 이상 경매는 4050 전유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없으니까 좀 더 싼 뭔가를 찾는 거죠. 그 현상이 경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요.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해찬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복 방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죠. 방화,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유가 바로 뭔가 보복을 하려는 듯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기사 두 가지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패소 앙심을 품고 불을. 이 바람에 애꿎은 6명 목숨을 앗았답니다. 지금 전체 희생자는 7명인데요. 그 중에 용의자가 포함이 되는데 용의자를 뺀 나머지 6명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여기 아래에 좀 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보시죠.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방화, 50대 용의자.
그리고 이런 이 사망자에 포함이 됐죠. 그럼 총 7분이 희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근데 막상 해당 변호사는 출장 중이라 화를 면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무실을 쓰던 변호사 그리고 그 직원들 참변을 당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CCTV, 폐쇄로 TV에 담긴 영상을 3가지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들고 가고 있죠,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올라오는 모습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방화범 손엔 신천 덮은 물건, 사무실 들어가서 25초 만에 뭔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가 커졌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건물이 저층의 경우는 뭐 이런 게 의무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사정인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대피할 새도 없이 불이 번졌다. 그리고 50여 명 부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사진과 함께 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아까 앞서서의 기사에 소개했던 사진 이제 CCTV를 캡처한 사진이거든요. 그 CCTV 영상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어제 오전 상황인데요. 뭔가 좀 들고 가죠. 저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저게 그대로 좀 CCTV에 남겨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저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선 바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뭔가 번쩍하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오고요. 연기 나고 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 속에서 아까운 목숨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럼요. 좀 더 이제 구체 대응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조동욱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흰 천으로 감싼 물건을 든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섭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며 곧장 한 사무실로 향합니다. 30초 뒤 남성 한 명이 복도로 뛰쳐나오고 시커먼 연기와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폭발음이 팍 나고 막 비명 소리 나고 해가지고 내다보니까 막 연기가 확 나오더라고. 불길이 막 보이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있는 대구 범어동의 한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전 10시 55분쯤입니다. 화재로 방화 용의자인 50대 남성 A씨와 불이 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호사 등 7명이 숨졌고 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우리 직원 하나도 이 다쳐가지고 꿰물어 갔어요. 저서 막 유리창이 막 떨어지니까 2층에 요 가해 구석으로 피해 있다가 저 사다리 차 와가지고 내려왔어요. 경찰은 A씨가 민사소송 결과에 양심을 품고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 뉴스 조동욱입니다. 자,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희생자분들의 사연도 알려지거든요. 자, 여기서 어제 이제 희생이 됐던 한 변호사 한 분은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변호사분.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법률적으로 도와줬던 분. 뭐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어떤 직원 한 분은요. 또 가정 굉장히 잘 살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법조인 상대 범죄. 이게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번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변협 대책 마련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이른바 이제 판사석궁 테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법조인 상대 범죄입니다. 지금 이게요. 자, 김관학 소장님. 예. 사실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법적인 다툼은 재판 상황까지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연장이 돼서 엉뚱하게 벌어졌거든요. 자,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정말 큰 혼란,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잖아요. 예. 굉장히 사실 명복을 좀 먼저 빌고 싶고요. 예. 우선 이거 계획 범죄거든요. 예.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가서 방화를 하고 또 자상이 있었다는 건 누군가 정확하게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그렇죠. 싶었다는 그런 건데 아. 우리가 크게 보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빚은 비극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행사에다가 뭐 6억 얼마를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시행사가 진척이 잘 안 나니까 아. 이거를 이제 돌려달라. 뭐 이렇게 소송을 낸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패소를 한 거죠. 근데 패소를 한 상대의 변호사가 배모 변호사라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이 예. 그러면은 근무하니까 상대는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민사소송에서. 그럼 이긴 쪽 변호사에 나를- 대해서 앙심을 그렇죠. 품었다는 앙심을 겁니까? 품고 이제 거길 찾아가서 사실상 이제 뭐 방화를 한 거죠. 그리고 살인의 의지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분노 표출이 그냥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우리 뭐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미국도 총기 난사 사건 많잖아요. 예. 분노 표출이 그냥 제한 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이 속수무책으로 다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 부분은 어떤 원한도 아니고 예. 이게 돈 문제인데도 이런 거 갖고서 이렇게 사리를 갖고 이렇게 계획 범죄를 했다는 거는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의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어제 그래서 범내라 그러거든요. 범어 내거리가 예. 뭐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방화로에 저 인해서. 김구락 교수님은 이제 대구 쪽 사정이 예, 좀 그렇죠. 밝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예. 이러한 일들이 재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변협도 이에 굉장히 이제 예. 뭔가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은데 예. 변협은 변협대로 이렇게 법조인들의 어떤 보호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문화거든요. 결정을에 대해서 따르는 어떤 문화를 예.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격한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사회적 전반이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요 기사예요. 여기 보면은 요 배치도가 좀 있거든요. 건물 여기 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CCTV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한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 불꽃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방입니다. 여기 203호로 써 있는 방. 여기서 다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이 방 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졌으니까요. 자, 장희찬 평론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이제 이 어떤 이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이건 사실상 불복에 가까운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분노 지수가 꽉 찬 상태인가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지금 이게 단순히 또 법조인들만의 문제가 예. 아니라 사실 의료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랬죠, 환자에 또. 의해서 예. 공격을 받거나 또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몇몇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보장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을 대화와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해결책을 통해서 모색하고 타협을 모색하는 기능 등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 법적인 분쟁이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가는 어떤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실 이 가해자, 그러니까 방화범 쪽 변호인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가 처음에 나왔는데 이 소식이 전했을 때는 그쪽을 상대로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렇게 사적인 복수를 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횡행하게 되면 이제 무서워서 어느 변호사가 어느 법조인이 이 열심히 또 소송을 하고 누군가를 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에 지금 치솟은 갈등과 이 분노의 예. 수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권에서부터 예. 갈등을 좀 줄이는 방향의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100%이 가해자의 증오 범죄인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안전 대책입니다. 이 건물이 9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에만 스프링쿨러가 있고 지상에는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예외 대상이었죠. 예. 적용되기 전이라서 이 지상 스프링쿨러가 없었던 것이 사고를 더 크게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정부 내내도 여러 가지 또 화재 사고 있을 때마다 안전 대책 새로 정비해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화재 방지 이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그런 좀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쿨러라도 좀 어떻게 돼 있었다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또 강한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은요. 절대로 다시 또 재발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 이게 법률 용어예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풀이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14세 미만으로 설정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범죄, 형사법상 범죄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어떤 행위를 저질러도요. 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됐었는데 이게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요. 이 내용이요. 자, 먼저 이와 관련된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법무부 윤 대통령 공약 촉법 소년 연령 하향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거 대선 때 이거 공약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법무부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요.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그러니까 14세가 돼야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까지는요. 어떤 범죄 관련된 행동을 하더라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처벌이요. 지금 형사처벌이. 그러니까 요거를 그동안 참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일단 나오는 얘기는 만 14세인데 이거를 만 12세로 그러니까 2살을 내리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2살을 한꺼번에 내리는 건 그렇고 일단 13세 정도로 1살 정도 내리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요. 최근 들어보면은요.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가 뭐 그냥 무난한 거 아니다. 굉장히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 내린다고 범죄 안 줍니다. 이게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리고 처벌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추진 속도를 지시했고요. 형사처벌 미적용 악용 범죄가 늘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미성년 전과자만 양산하고 효과는 없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요. 일각에선 형벌 강화 부작용에 반대하는 목소리.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요. 일단 이거는 뭔가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했고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나오는 안은 14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거죠. 찬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창현 의원님. 일단 요 촉법소년 요 기준 나이 내리는 거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그리고 내리면 또 어느 정도 수위까지 내리는 게 맞는지 의견을 좀 주시죠. 글쎄, 검토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중2병이라고 그러죠, 요새. 아. 예. 14세 정도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아주 그 중2가 되면은 감정도 미묘해지고 예. 엄마 말, 아빠 말 잘 안 듣고 예, 조금 뭐 단순히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아니 그게 이제 예. 그게 벌써 뭐를 의미하냐면 옛날하고 다르다. 아. 이 법을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의 발육 상태라든가 정신적인 성숙 상태가 예. 다르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었던 어떤 행동도 이제는 할 수 있는 또 그런 건강의 문제, 발육의 문제, 정신적 성숙의 문제. 뭐 예를 들어 좀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예.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 예, 거네요. 자기가 알고. 이걸 해도 자기가- 난 처벌 안 받는다. 그렇죠. 아. 나는 안 받는다는 걸 알고서 그거를 가지고 안전판으로 삼아서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아주 극히 일부겠죠. 그러나 그 극히 일부가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짓 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오히려 키는 더 크고 힘도 세고 발육 상태 좋고 예.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예. 범죄라고 하는 것을 벌을 주는 예방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예. 대가를 또 치르도록 해야 예방이 가능한 거죠. 대가를 하나도 안 치는데 무슨 예.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찬성하시는 의견인데요. 예, 그러면 그래서 검토는 해봐야 된다는 내리는 거죠. 나이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가 맞는 좀 일단은 괜찮다고 보는 게 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이 빠르고 지금 그 청소년들의 그 키라든가 뭐 예. 그 체중이라든가 그 체력이라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뭐 엄청나게 그 성인보다 더 예. 체력이 좋고 발육 상태가 좋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법을 만들었을 당시의 체력과 그 발육 상태 그리고 이 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 한 뭐 50살이면 지금 70살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끼리 예. 농담으로 그런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하자 그런 의미지 뭐 누구를 꼭 벌을 주자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 세법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주택연금도 주택가격이 오르면 적용을 예. 또 상향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에 써진 기준은 만고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예. 시대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자꾸 그거를 현재 상황에 맞게 잘 고쳐가는 것이 법의 중요한 그 역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기준이 혹시라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기준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기준이 그러면은 만고불변의 예. 원칙이냐 진리냐 그거 예.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뭐 굉장히 좀 세월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꿀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께요. 일단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년법 개정 사항입니다. 근데 이 법은요. 여야가 합의가 돼야 가능한 내용이에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의견 주시고요. 뭐 찬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수위까지 낮춘다면 낮출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첩법 소년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떤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저는 사회적인 여론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5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됐을 때 예. 20만 이상이 동의한 처음 청원도 이 소년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럼 그 취지는 좀 나의 기준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점점 흉악해지는 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합의를 이루진 못했고요.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재고하자 예. 논의가 됐고 특히 얼마 전에 드라마의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직 내 나이가 어려서 내가 뭐 범죄를 저질러도 난 괜찮아. 이런 어떤 주인공들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만 14세에서 낮춰야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거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약에서 예. 일정 연령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공감했습니다만 예. 다시 이제 그 나이를 몇 세로 할 것인가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가 최종의 어떤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결국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는 예. 이 점점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 촉법소년 제도가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너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처벌만이 능사인가. 예. 이런 부분에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좀 저는 충분히 공론화해서 이게 법무부나 국회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이거를 정말 합의해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연령 하향의 문제이든 아니면 예. 그 다음에 제도의 문제이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이 촉법 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공청회도 열리고요. 여러 가지 수렴 절차. 그리고
뭐 언론 또는 각 정당에서도 여론조사를 좀 해보겠죠. 이 의견이 좀 어떤가 이런 파악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부가 법안 개정안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회가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의 과정은 또 합해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일단 좀 기다려 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뭔가 판결이 하나 있었죠. 이겁니다. 한동훈 명예훼손. 그러니까 지금은 법무장관인데 이 일이 있었을 당시에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뭔가 뒤에 뭐 계좌 등등을 들여다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법원은 노무현 재단 계좌 조사 의혹 제기 이게 비방 목적 발언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전 이사장 뭐 그렇다고 한 장관이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 약간 좀 불만을 나타낸 것 같죠. 그러면서 항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도 또 뭐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을 하는데요.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이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소지심비 있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데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김근갑 소장님, 그동안 꽤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일단 법원의 판단이 이제 첫 번째 판단에 나왔어요. 물론 이제 항소도 있고 남았지만 일단 유죄로 해서 벌금 500만 원이면 꽤 벌금 액수가 커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실 유죄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졌고 오히려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사과도 해야 된다. 이 얘기만 남은 것 같아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얘기도 했고 끝나고 나서는 뭐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잖아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재판의 결과는 일부 유죄예요. 그런데 핵심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일부 유죄냐? 그러면 2019년, 2020년 4월까지의 발언은 그 상황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처리가 된 건데. 그러니까 모르고 했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검찰이 그렇게 계좌를 추적했을 수 있을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건 동의를 한 거예요. 정황은 좀 그렇죠. 정황이 수도 그렇다. 있다. 네. 그런데 이제 2020년 7월이 있죠. 예. 7월 달에 있었던 거는 허위인 것을 알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해가지고 500만 원을 지금 그 사이에 처분을 뭔가 한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법무 어떤 당국의 어떤 설명이 있었다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알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이 이게 있었는데도 또 그렇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얘기는 한동훈 장관과 유시민 전 이사장이 서로 이제 뭐 예컨대 잘못을 한 부분이다. 그러니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니 한동훈 이 당시 검사도 사과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녹취록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 사실 거기서 기자들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가 얘기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장관의 몫인 것이지. 예. 지금 이 사장이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어제 굳이 그 얘기를 꼭 했어야 되나? 본인의 어떤 판결이 나온 상황 속에서 예.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겠다. 유 이사장 차원에서는. 뭐 항소 뜻도 밝혔지만 일단 한 장관이 상 받을 일 한 건 아니다. 이 뜻에 보면 상당히 좀 약간 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렇게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장시찬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상 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권력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서 가짜 뉴스로 한 사람을 비방하고 비겁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든 어용 지식인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 권력이 없는 상황, 핍박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 발언이 나왔을 2019년, 2020년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낸 거잖아요. 예.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더군다나 공직자 입장에서 모든 권력이 유시민 전 이사장 편에 있었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좌천에 좌천을 거듭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웬만하면 꺾일 법도 한데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 진실을 밝혀냈다는 거 이게 상 받을 일이지 뭐가 상 받을 일입니까? 가짜뉴스로 벌금 500만 원 받은 분이 남이 상 받을지 안 받을지 판단하는 판사 노릇까지 하시려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잘못을 했고 뭐 물론 항소해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예. 나올지 모르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고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예.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은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뭐 사법 적폐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한 것처럼 사법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체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일반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추가해서요. 뭐 앞선 주제인데 이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부분. 장혜찬 평론가가 조금 관련돼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해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예. 9월쯤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을 하고 있을 때 예. 이게 청년 공약으로 처음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14세에서 12세로 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라고 예. 9월쯤 발표했었는데요. 예. 그때 사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에 대해서는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느 정도 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네, 그 당시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걸 뜬금없이 꺼낸 게 아니라 대선 경선 공약으로 저희가 가을에 이걸 만들어서 국민들께 알리고 예. 충분한 여론 수렴과 여러 반응을 보는 과정 등을 거쳤기 때문에 예. 이게 속도감 있게 실현될 거라고 봐지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 관련 의원들 중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첨언하자면 예. 이게 만 12세로 내려갔다고 해서 예. 뭐 절도나 이런 단순 범죄까지 전부 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필요한 부분은 또 소년법원으로 가는 것이고 강도나 강간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강력범죄. 그렇죠. 네, 그런 강력한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이 12세, 13세 학생들이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그럼 그거는 이제 발생했거든요. 악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어차피 처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법률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뭐 이런 논의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오늘 꽤 많은 신문들이 비중 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왜 정치권에서 나왔죠? 이거 식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제 오후에 갑자기 알려졌어요. 그리고 오늘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들레로 뭉치는 친윤. 민들레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좀 적혀 있네요. 민심 들어볼래? 이걸 줄여서 민들레. 근데 볼레는 레인데 이걸 그냥 발음을 맞춰서 레로 했군요. 약간 좀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아무튼 민들레로 뭉치는 친윤, 비윤계에선 이거 계파 정치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친윤하면 대표적인 인물 여기 계시네요.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모임에. 본인이 중심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포함은 됐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런 의원 모임이 조만간 출범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정부의 민심을 전달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 실무를 맡은 의원분들이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안내문, 뭐 신청 안내문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연락하든가. 그래서 설명을 해서 가입 의사를 물어봤는데 설명하기로는 장관이나 뭐 대통령실의 수석 등등등 이런 분들 뭐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겠다는 거예요. 그 정책 소통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귀국했죠. 국회 내에서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 국민들께서 좋게 보겠습니까? 딱 지적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어제 저녁에 귀국하면서 요 얘기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과시하듯이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좋게 볼 이유가 없다지만 그 뒤에 생략된 거는 그런 모임 왜 만드세요 지금? 뭐 이게 생략된 것 같아요 지금.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당정대 공부 모임에서 당 모임으로 축소가 됐대요. 일단 앞에 있는 민들레는 당 모임이에요. 근데 원래 취지는 당정대, 요즘에 많이 써요. 정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 모임. 그럼 이거 원래 규모가 더 컸던 거네요, 생각은. 근데 줄였다고 합니다. 위세 키우는 친윤 그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요 마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일단 요 민들레 모임 어떤 신청 안내문 아니 안내 연락 받으셨어요? 예, 받았고요. 그 이틀 전에는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어젠가 이제 공문이 쪽 왔죠. 아, 전화도 하고 공문도 오고. 그럼 적극적으로 좀 신청해 달라는 거네요, 지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공부 모임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무슨 위세를 키운다, 뭐 친윤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공부 모임이 처음에 그 국회 왔더니 많이 많았어요. 한 5개 정도. 예, 뭐 비례대표끼리도 모이고 또 뭐 김기현 의원님이 주도하시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공부 모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들이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또 대선 국면 거치면서 다 이제 좀 흐지부지 됐죠. 또 워낙 선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뭐 혁신24 뭐 공부 모임 한다. 뭐 참석하시겠느냐. 그다음에 민들레란 이름은 안 했어요. 그냥 당정대 플랫폼. 플랫폼 형태의 개방형 모임. 뭐 이렇게. 아, 그렇게만 설명이 됐습니까? 예, 이용호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용호 의원님은 작년 6월 29일 날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께서 그 매원기념관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이제는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로 거의 한 10개월을 그림자처럼 수용하신 분입니다. 아주 가깝게 뭔가를 그리고 나중에 줬죠. 쓰러져가지고 저 입원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저도 캠프에서 여러 번 보고 막 같이 볼 때마다 손잡고 참 고생 많다 이러고 그랬는데 그 이용호 의원님이 전화를 주셨길래 아, 플랫폼 모임, 공부 모임 뭐 벌써 뭐 옛날에도 해봤고 아, 좋다. 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입법과제 발굴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좀 좋은 소리 들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무 그런 저항감이 없었고. 근데 오늘 그럼 이런 기사 보시면 조금 당혹스러우십니까? 당혹스러워. 저기 제 이름도 나오잖아요. 저 밑에서 한 10줄 보면은. 아,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윤창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저도 그래 나왔길래 이제 어제 그거를 보고 무슨 범죄 집단에 가입한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이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갖고 개방형 플랫폼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오는 게 개파 정치의 부활, 뭐 해당 행위, 당을 분열하는. 그래서 저도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 이준석 대표도 좀 아니 대표님도 또 막 경고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 혹시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아니 그래서 이제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이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또 의원 총회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이 언론에서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무슨 범죄 조직입니까? 오늘 굉장히 좀 약간 당황하셨군요. 아니 공부 좀 하겠다는데 뭘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저도 저 범죄 집단에 무슨 이름을 올린 것처럼 기사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알고할 문제는 아니지만 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안 좋게 비친다면 개파 정치의 부활이요, 또 분열의 저 시작이요,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도 한번 다시 고민을 또 해보셔야 해봐야죠.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공부 모임은 처음도 아니고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너그럽게 봐주셔야지. 아우 이렇게까지 막 몰고 가면 뭐 어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신 아니 그러니까 것 같은데. 공부 모임 하나 만들면 개파 정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지 말란 얘기인데 또 뭐라고 그러세요 또. 공부 왜 안 하냐고 또 그러잖아요. 나중에. 왜 이렇게 맨날 공부도 알겠습니다. 안 하고 딴짓만 하냐고 그러는데 공부 좀 하겠다 그러면 개파 정치고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살살 좀 가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기사 다시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된 중앙일보 기사 보면요. 시작이 된 배경들이 좀 있어요. 일단 여기에 참석하시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이 뭐 중심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우 의원이 뭔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약간 간사 같은 역할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용우 의원님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분은 이른바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제원 의원도 여기 참여합니다. 역시 핵심 이른바 단순 친윤이 아니라 윤핵관으로 꼽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얼굴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면 배현진 의원도 있고요. 뭐 이용우 의원, 송석준 의원 등등, 이철규 의원 등등등. 이른바 굉장히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그리고 인수위나 대선 캠프에 다 참여하셨던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축 아니냐 하니까 아니 친윤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요.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바로 혁신위원회 출범시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이른바 친윤 의원들과 강한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게 어제 딱 등장한 겁니다. 민들레.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이거 뭐 공부 좀 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 말씀하지만 언론이나 정치권 시각에서 보이기에는 단순하지만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김용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께 사실 이 어떤 계파 모임, 계파 공부 모임, 뭐 사적 모임 이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민주당이요. 당내 혼란 속에서 이런 모임 다 해체하겠다. 여러 가지 모임 더 이상 이제 참여 안 한다. 이렇게 해체 선언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서의 그 예. 개파 공부 모임과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 중심으로 예. 집권 여당이 뭔가를 만드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것도 다른 차원이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 있었다고 해봤자 민주당 이제 개파 정치도 끝났고 예. 이제 작년에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뭐 원로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당에 그분들이 이제 수십 년간 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무슨 뭐 친교 모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파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조차도 이제 우리는 민주당은 다 없애고 새롭게 예. 다시 시작하자 근데 이런 그 건데. 모임도 사실은 제일 그 모임의 수장이었던 분이 사실은 어떻게 대선 주자급 그런 정치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아. 모여진 거지. 지금은 뭐 민주당이 뭐 예. 권력을 가진 여당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예. 굉장히 국민의힘이 좀 미숙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미숙하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달 취임밖에 그렇습니다. 안 한달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요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권력이 드러나는 방식이 굉장히 국민들 눈에 볼 때 요란하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끊임없이 당대표와 중진 의원이 싸우는 모습들 그 과정에서 갑자기 민심을 들어볼래라는 예. 이거는 공부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들어보는 거는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들어서 당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당의 공식적인 기구인 뭐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갑자기 몇 명들이 모여서 민심을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실과 소통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개파 모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국민의힘이 예.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당이 뭔가 그 언론의 그 주목을 받는 그것도 예. 부정적인 것으로 주목을 받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보는 시각이 아까 윤창현 의원님께서는 아니 공부 좀 하겠다는데 또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이거 좀 너무 억울한데요.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또 이제 윤석 대표와 이 가까운 분들의 시각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소통을 하고 민의를 전달한다는 취지는 좋는데 자, 소통과 민의를 전달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지도부가 참정하는
당 정대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총회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만드세요? 또 이런 시각까지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또 오늘 꽤 많이 이게 얘기가 되겠는데요. 민들레입니다. 아무튼 모임의 이름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만평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만평이? 빨간색 육모방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뭐가 써 있죠? 육모방망이. 여기 보면 누구 뒤통수가 빠개질지. 얼마 전에 지금 이수석 대표하고 이른바 친윤, 핵심 친윤 의원들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데 그 사이에 육모방망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양쪽이 머리가 깨질 듯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육모방망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지금. 뭔가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약간 모임 얘기가 등장하니까 더 뭔가 심각해 보인 거죠, 지금. 자, 다음은요. 화면으로 좀 설명해 드리죠. 오늘 뭔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오늘 낮 12시 서울 대통령실 용산입니다. 여기 보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취임 후에 첫 오찬 회동을 합니다. 자, 참석자들 몇몇 볼까요? 물론 여기 대통령 있고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장, 한기호 사무총장 등등등. 여기 권성동 의원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요즘에 이준석 대표는 갑자기 반윤이 됐죠. 자, 대통령을 만납니다. 뭔가 지금 갈등 사항이 정리가 될까 아닐까 뭐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지 한 달 됐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좀 서로 다른 목소리입니다.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무슨 뭐 아쉬운 점이랄지 잘못한 점 뭐 이런 것들. 지표가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직전에 있었던 어쨌든 이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압승이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퀄리티 스타트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순간에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황홀경이 그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봐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조언을 해가지고서 참 예를 들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이 보면 대통령의 말에 다 순응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뭔가 평가가 갈리죠? 물론 이제 이게 발언을 하는 그 대상, 지점이 똑같진 않지만 뭔가 결은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요. 김구락 소장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정진석 의원이 A뿔을 줬는데 A뿔입니다. 예. 그 근거는 없어요. 그냥 퀄리티 스타트다. 그럼 여론조사 최근에 좀 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인데 지금 취임 1년 정도에 이 정도 여론조사 안 나온 정권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왔어요. 취임 첫 해인데 지금. 그렇죠. 아니,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0몇 %인데 예.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럼 다 퀄리티 스타트고 그러면 다 A뿔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 한 달 동안에 그러면 뭘 했느냐를 갖고서 A+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만 두고 보면 지금 뭐 검사 일색으로 지금 인사가 되고 있잖아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A+로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이 물가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우리가 A+ 줄 수 있나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이제 국민들이 사실 우려 섞여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계속 출퇴근을 예. 합니다. 이 자체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저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를 준다? 근거가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좀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소통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출퇴근할 때 기자들과 만나서 일종의 백브리핑 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표현을 하면 영어 표현은 도어 스태핑 그렇죠. 이렇게 발음 뭐 이런 건데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 소통의 개념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소통이다라는 거. 저는 그 정의에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그런 어떤 수렴의 노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수렴된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뭐 한 달이니까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고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까 굉장히 충격적 단어예요. 황홀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대통령으로서 좀 안 듣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내려앉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에 내려와서 좀 천착해서 문제가 뭔지를 좀 확인하고 침착하게 좀 예.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저 학점을 치면 A+가 나왔는데 김건학 소장님께서는 학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뭐 많이 좁았지만 저는 B 이상은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B 이상. 그러면 최소 B0까지는 본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뭐 첫 달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좀 가혹하다. B는 준다. B 생각할 것 정도까지.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점수를 매기고 싶진 않고요. 예. 다만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여러 개혁에 대해 언론과 야당의 평가가 좀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청와대가 개방이 되어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지금 즐기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보기 위해서 뭐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벌써 12번이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상당히 민감한 현안 질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 대통령과 언론의 거리가 획기적으로 가까워진 바 있습니다. 이건 역대 어느 대통령들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언론에서도 약간 호평하는 쪽이 많아요, 사실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다면 사실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기자들이 알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 집무실로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출근과 퇴근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변화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부 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관례를 만든 이 같은 개혁들이 어쨌든 잘 자리 잡았다는 것,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이나 뭐 교통 문제, 그리고 물가 문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 분기를 겪고 나서 우리가 또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인데 지금 국면에서 사실 인수위 시절만 해도 용산 이전이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진정성이 국민들께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는 것, 이 부분은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혜찬 평론가는 뭐 여러 가지 말씀 바뀐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분야는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이제 한 달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이 서울 지역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서울 지역에 당선된 분들, 그분들과 함께 뭐 당 지도부가 이제 워크숍 형태의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요, 뭔가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먼저 기사 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이니까 정책을 총괄하는 겁니다. 여당에서 지금. 발언에 무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임대주택 얘기를 하다가 못 사는 사람 많은 임대주택, 정신질환자 많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기자들도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죠. 요 대목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슨 격리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논란이 되자 본인이 이거 사과합니다라고 밝히고 또 해명을 했죠. 뭔가 임대주택 그런 거주 환경 이런 거 개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미 뭐 말은 나와버렸죠, 지금요. 자, 그럼요. 우선 이 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을 두 가지로 좀 쪼갰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거 전할 때 많은 정치인들이 불만 갖는 게 앞뒤 뚝 자르고 그것만 뭐 들려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앞에 부분 충분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발언 들어보시죠. 선거를 해보니까 임대주택에서 펑펑 집니다, 우리 당이. 왜 질까 하고 봤습니다. 임대주택은 지어놓기는 우리가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평, 7평씩 살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내팽개쳤습니다. 이거 바꾸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글쎄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그런데요, 요 발언 뒤에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행사 끝났는데 다 설명을 하죠. 아, 이거는 그 임대주택을 뭔가 좀 환경도 개선하고 많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뭘 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격리,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다.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미 뭐 바로 나왔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혜훈 전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분이야말로 그 민심을 들으셔야 되겠다. 민들레에 꼭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가입하시라.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정치의 의장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여기는 뭐 못 사는 사람들, 우리의 표가 안 나오는 말 시작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에서 표가 안 나온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임대주택은 못 산다. 무슨 환경 개선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정신질환이 걸린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그만큼 제정신으로 못 살 동네인가라는 그런 열악하다는 거를 뭘 예. 표현하자고 하다가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성일종 의원의 평소의 임대주택과 서민층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래서 임대주택 개선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좋은 어떤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무슨 정말 사람은 못 살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이거는 막말로도 얘기하기 어려운 예. 정말 그 정치를 저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앞서 봤던 그 서울신문 다시 좀 불러오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발언이 나가고 행사는 진행 중인데 막 기사가 나오고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성일종 의장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근데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입장문을 냈는데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위로 갑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창희 의원님.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의장께서는 그 의장 되시기 전에 제가 정무위에 있었고 정무위에 간사를 하셨어요. 예. 딱 하나만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5.18 유족단체 3개를 법정단체로 격상시키는 그 아주 최고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에도 가입하시고. 예.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뭐를 떠올렸냐면은 오세훈 시장께서 앞으로 임대주택은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죠. 너무 그냥 자세히 깊숙하게 설명을 하다가 그렇죠. 그런 너무 건가요, 자세하고 그럼? 깊숙하게 설명하다가 나온 건데 약자와의 동행을 주도하시고 그다음에 5.18 단체 법정단체 일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다독거리면서 이거 해드려야 된다. 5.18 이거 잘해야 된다. 이런 걸 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게 임대주택에 계신 분을 폄하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 저는 도저히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 그 성 의장님의 평소에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짜 임대주택 파워팰리스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배경과 이유를 강조하다가 나온 오세훈 시장께서 그걸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시행해야 되면 왜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니까 좀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달을 가르친데 왜 손가락만 보냐. 달을 봐라. 달을 보면 되는 문제지. 저걸 어떻게 저분이 그래 임대주택 사시는 분을 폄하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거꾸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창희 의원께서는 그동안
성일종 의장이 여러 가지 한 일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맥락하고 이건 다른 맥락이니까 너무 이거는 정치인의 어떤 말 실수로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비판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참 정치인 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큰 논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약간 구설처럼 비춰졌습니다. 이번 키워드 이젠 쉴 때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젠 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권 견제 커지는 민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재선 의원들은 또 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7080년대생이 당의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여러 가지 쓴소리가 나온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쓴소리 그리고 이제 뭐 7080년생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뭐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뭐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보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쉴 때라고 봐요. 어쨌든 당이 원하기는 무슨 당이 원해요. 이제 다 아는 걸. 아니,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그래요.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를 재선 의원 다수 의견으로 비대위에 제안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새롭게 혁신과 쇄신을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당의 면모를 일신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이제 좀 중심들이 좀 70년대생, 80년대생 우리 의원들이 좀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재선 의원 다수가 모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석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쉴 때다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 도전하지 말라 그 뜻으로 들려요? 지금 쉴 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쉴지 안 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주목이 되는데요. 집단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7080년대생이 리더가 돼야 된다. 집단형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관리형의 집단 지도 체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할 대상이 있는 것인지 예컨대 여당이라 그러면은 관리형의 어떤 집단 지도 체제가 좀 적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됐잖아요. 힘을 결속시키고 단결을 하고 이게 예봉을 깎아가지고 이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관리형으로 갈 것인지라는 생각을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7080년대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같이 이렇게 경쟁에 넣고 전대를 화려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시선을 모으고 저런 분이 민주당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일부 의원들이 몇 명이서 70, 80년대생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왜 그분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열어두고 더 많은 국민들, 야당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지도부가 결정이 되는 장면들을 만들어줄 때 뭔가 좀 힘이 결속이 되고 여당을 견제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몇 명의 의원들이 생각한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는 동의가 많이 받게 될지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한 찬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갈래의 대립 전선이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데 그게 집단형이냐 단일형이냐. 집단형은 지도부가 여러 명인데 동등한 권한을 갖는 거고요. 단일형은 당대표가 가장 권한, 그러니까 결정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냐 아니냐. 이게 지금 난제다. 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야당 개딸의 투표권 주자. 이거 줄까 말까.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을 더 넓힐 것이냐 좁힐 것이냐. 지금 이거예요. 지금요. 이것도 또 남아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분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개파 간에 그다음에 그 의원들 간에
딱 이렇게 보내가지고 최고위원들 사이에 공천권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장해 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혁신과는 거리가 먼 과거의 어떤 구체 정치, 계파 간의 공천 나눠먹기 하는 그런 걸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김혜원 전 부대변인. 개딸의 투표권 주자. 이거 논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결됩니까, 이거? 아마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뭐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이제 우상호 비대위가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지금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도체제 변경 문제 예. 그리고 지금 권리당원이랄지 그리고 어떤 대의원들의 반영률을 바꾸는 문제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합의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장하는 입장에서 팽팽하고 예. 어쨌든 이제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는 거는 기존의 하나의 규칙을 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내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역시 갈등이군요.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연일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인력 확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는 기사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 반도체 드라이브에도 국회에선 진척이 힘들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은 지방대학 소멸 가속화해서 약간 부정적 입장이고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지방대의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구 갖고 계신 국회의원들 얘기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